며느리가 제 인생과도 같던 10년 묵은 간장을 하수구에 부어버리더군요. 단순히 서운한 고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부정당한 그날, 저는 눈물 대신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존엄을 되찾는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하루는 언제나 장독대에서 시작돼요. 서울 한복판, 저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이 도시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만큼 우리 집은 낡고 조용한 한옥이죠. 특히 이 마당의 장독대는 내 평생의 역사고 내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동이 트기 전, 아직 도시가 잠에서 덜 깬 그 푸르스름한 시간에 마당으로 나가면 밤새 이슬을 맞은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묵직하게 나를 맞아줘요. 사람들은 나더러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사서 하냐고 묻곤 해요. 마트 가면 싸고 편한 장들이 얼마나 많냐면서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나한테 이 장들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40년 넘게 매일 아침 마른 행주로 항아리 하나하나를 닦아주며 말을 걸었어요. 햇볕 좋은 날엔 뚜껑을 열어 바람을 쐬어주고 비 오는 날엔 빗물이 들어갈까 덮어주며 내 자식처럼 돌봤죠. 항아리 속에서 장이 익어가는 건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햇빛과 바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야 비로소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이치와도 같아서 빨리빨리 변해가는 저 바깥 세상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지혜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고요한 아침의 평화를 사랑했어요. 내 손길에 반질반질 윤이 나는 항아리들을 보고 있으면 내 인생도 저렇게 묵묵히 하지만 단단하게 잘 익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죠. 적어도 아들 내외가 들어와 살기 전까지는요. 저녁이 되면 그 평화는 어김없이 깨졌어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하윤이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 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민준이는 회사 일에 지쳐서인지 늘 피곤해 절어 있었어요. 내 눈치를 한번 보고 아내인 하윤이 눈치를 한번 보고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얼굴에 다 보였죠. 어미로서 마음이 아팠지만 오죽 힘들면 저럴까 싶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언제나 며느리 하윤이었어요. 강남에서 잘 나가는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아이인데 그 자부심이 어찌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윤이에게 우리 집은 그저 촌스럽고 불편한 옛날 집일 뿐이었죠. 특히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장들을 아주 벌레 보듯 했어요. 하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나온 잡지를 넘겨보던 하윤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나에게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손님들이 저희 집에 장냄새 밴다고 컴플레인해요.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앉아서 하는 말이 고작 그거였어요.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차린 레스토랑은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아이였죠. 그 아이에게 내 장들은 그저 자기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냄새나는 골칫덩이일 뿐이었어요. 한 번은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레스토랑 홍보 영상을 보면서 나를 흘끗 쳐다보며 비꼬더군요. 어머니는 이런 거 모르시죠? 요즘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작은 화면 속 세상이 전부인 양구는 아이를 보며 나는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얘야, 사람이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건 그런 번쩍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해봤자 구식 잔소리로밖에 더 듣겠어요? 그 아이와 나 사이에는 이미 너무나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은 하윤이가 레스토랑에 유명 음식 평론가가 오기로 한 날 더욱 넓고 깊어졌어요. 그날따라 하윤이는 아침부터 극도로 예민해져서 집안을 들쑤시고 다녔죠. 작은 먼지 하나에도 소리를 지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모조리 치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어휴, 말도 마.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는 미니멀하고 세련된 걸로 밀고 있는데 집에만 오면 이 퀴퀴한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 시어머니의 촌스러움 때문에 내 이미지가 깎인다니까. 내 촌스러움 때문에 자기 이미지가 깎인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밝혔어요. 나는 평생을 이 장에 내 전통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내 자부심이, 내 인생이
그 아이에게는 그저 깎아내야 할 부끄러운 것이었구나. 강남의 그 화려한 동네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구식인 건 다 버려야 하는 건가? 체면이 뭐길래 사람이 살아온 세월까지도 그렇게 쉽게 부정해버리는 건지 서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시대가 다른 걸 어쩌겠나.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수백, 수천 번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모든 인내심에는 바닥이 있는 법이죠. 그날 저녁 하윤이는 레스토랑의 중요한 계약이 틀어졌다며 온갖 짜증을 부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자기가 다 짊어진 사람처럼 굴었죠. 민준이는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아내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나는 조용히 저녁상을 차렸지만 하윤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 나갔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하윤이가 내가 가장 아끼는 10년 묵은 간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내 딸 시집 갈 때 주려고, 내 아들 장가 갈 때 쓰려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위해 아끼고 아껴왔던 내 눈물과 땀이 고스란히 담긴 그 간장이었는데 하윤이는 나를 돌아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딴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그러고는 항아리를 그대로 들어올려 시커먼 간장을 하수구에 모조리 쏟아버렸어요.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내 10년의 세월이, 내 자부심이, 내 모든 것이 시커먼 거품이 되어 하수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나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죠. 그저 그 광경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이미 그 시커먼 간장과 함께 다 흘러가 버린 것 같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앉는 느낌이었죠.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내 침묵이 앞으로 불어닥칠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은 아마 까맣게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내 10년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상하게 가슴이 자꾸만 답답하고 숨이 차더군요. 나이 들면 다들 겪는 일이겠거니 했는데 동네 병원에 가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줬어요. 정밀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결과를 들었어요.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당장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더 미루면 안 된다고요. 수술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요즘 세상에 아픈 것도 돈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평생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는데 막상 내 목숨이 걸린 일이 닥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멍하니 버스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 일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 이야기해야 하긴 하는 걸까?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나는 며느리가 늘 구식이라고 비웃던 내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몇 번의 터치 끝에 들어간 은행 앱 화면에는 보통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만큼의 숫자들이 찍혀 있었죠. 20년간 장미원을 운영하고 틈틈이 주식에 투자하며 불려온 내 피와 땀의 결과물이었어요. 이 돈이면 당장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도 남았죠. 하지만 나는 차마 이체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마당에서 처참하게 쏟아져 버린 내 간장 항아리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모든 것들, 내가 없으면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 내 눈 감을 날만 기다렸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으려는 저 아이들에게? 아니,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이라는 자리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은 건지. 그래서 나는 아주 위험한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아이들의 본심을 확인해보는 마지막 시험을요. 다음 날 저녁,
나는 일부러 헬쑥한 얼굴로 아들 내외를 불러 앉혔어요. 병원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최대한 힘없고 가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의사가 심장에 큰 병이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내가 가진 돈만으로는 수술비가 조금 모자라서 말이다. 혹시 너희가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연 건 며느리 하윤이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정말 돈 없어요. 이번에 레스토랑 메뉴 싹 다 리뉴얼하고 인테리어 바꾸느라 대출만 잔뜩이에요. 현금은 정말 씨가 말랐어요. 그 옆에서 아들 민준이는 아내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서. 다음에 꼭 저희가. 나는 더 듣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지만 애써 그들의 말을 믿어보려고 했어요. 그래, 사업하는 아이들이니 정말 힘들 수도 있지. 나 하나 없다고 저 아이들 사업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나는 괜찮다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마지막 남았던 그 신락 같은 희망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물을 마시러 잠시 거실로 나갔을 때 하윤이가 안방에서 친구와 신나게 통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들 뜬 기분까지는 감추지 못했더군요. 롯데호텔 연회장? 당연히 예약했지. 우리 레스토랑 5주년 파티인데 이 정도는 써줘야지. 초대 손님만 100명이야. 재즈 밴드까지 불렀다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친구가 뭐라고 물었는지 하윤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내 평생을 통틀어 가장 잔인하고 비정한 말이었습니다. 아, 시어머니. 뭐, 의사가 급하다곤 하는데 몇 달 미룬다고 죽기야 하겠어. 그깟 일로 내 인생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파티를 망칠 순 없지. 걱정 마. 그깟 일 몇 달 미룬다고 죽기야 하겠어. 내 목숨이 그 아이에게는 화려한 파티를 위해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깟 일에 불과했던 거예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이 느껴졌죠.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 아들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겠지.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지난 수십 년간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내 젊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세월이, 그 모든 사랑이 이렇게 처참하게 부정당하는구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화면 가득 찍힌 그 비현실적인 숫자들을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봤어요. 이 숫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노후를 위한 보험이나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를 지킬 유일한 무기이자 그들에게 내 존엄성의 무게를 알려줄 심판의 도구가 될 터였죠. 내 눈물과 함께 차갑게 굳어버린 결심이 화면의 푸른빛에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하윤이는 내 앞에서 살갑게 굴었고 민준이도 퇴근하면 내 방에 들러 안부를 묻곤 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한 아들 내외의 모습에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 가면 뒤에 어떤 칼을 숨기고 있는지 나는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들의 친절은 끈적끈적한 꿀처럼 느껴졌고 그 달콤함 뒤에는 독이 숨어 있다는 걸 예감했죠.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주 주말이었나 하윤이와 민준이가 서류 뭉치 하나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하윤이는 전에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 살갑게 앉더군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며칠 전만 해도 내 목숨을 그깟일 취급하던 아이가 지금은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라도 된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윤이는 서류를 내 앞에 펼쳐놓으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나라에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사시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기초연금 신청서인데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이제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매달 꼬박꼬박 용돈이 나온대요. 저희가 어머니 힘들게 일하시는 거 마음 아파서 그래요. 어머니 힘들게 일하시는 거 마음 아파서. 그 말이 어찌나 가증스럽게 들리던지. 내 인생이 담긴 장 항아리를 하수구에 쏟아부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노고가 마음 아프다는 걸까요?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늙은이처럼 행동했어요. 일부러 어려운 법률 용어가 가득한 서류들을 뒤적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설명은 나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연극에 가까웠어요. 어려운 단어들을 대충 얼버무리며 그저 좋은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나는 일부러 눈을 침침한 척 가늘게 뜨고 힘없이 말했어요. 아이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구나.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니. 내가 뭘 알겠니. 내 어수룩한 모습에 하윤이와 민준이의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겠죠. 역시 늙고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군. 그럼 저희가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어머니 천천히 보시고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들이 방을 나서는 순간 나는 숨을 죽였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돋보기를 꺼내 들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아니길 바랐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했어요. 저들이 나에게 준비한 진짜 운명이 무엇인지. 돋보기를 통해 본 서류의 맨 위 가장 굵은 글씨는 내 마지막 남은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기에는 기초연금 신청서가 아닌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6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밑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한옥의 주소와 명의를 아들 박민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 아이들은 단순히 내 수술비를 외면한 게 아니었구나. 내 목숨을 하찮게 여긴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버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 내 인생의 모든 역사가 담긴 이 공간마저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효도를 가장한 약탈. 이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또 있을까요? 그 순간 끔찍한 공포가 나를 덮쳤어요.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아마 아닐 거예요. 분명 민준이와 하윤이는 이미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오락가락하신다.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면서요. 자식들이 퍼뜨릴 치매라는 무서운 낙인은 나를 그저 말을 믿을 수 없는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어버릴 가장 강력하고 손쉬운 무기였죠. 나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수십 년간 뿌리내리고 살아온 이 공동체로부터도 완벽하게 고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 그건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텅 빈 마당의 장독들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저 차갑고 단단한 항아리들처럼 내 마음도 이제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할 만큼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슬픔, 분노, 배신감, 그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절망이 되었죠. 내 인생 전부가 담긴 이 공간마저 빼앗기게 생긴 이 마당에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 극한의 위기감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슬픔과 분노가 모두 타버리고 남은 잿더미 속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것 같았죠. 내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것은 포기가 아닌
처절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내 안의 다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손에 들린 그 얇은 종이 몇 장이 어찌나 무거운지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무게가 거기에 쏠린 것 같았죠. 자식들이 내민 부동산 증여 계약서. 그 6글자는 내 심장에 밝힌 대목과도 같았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미가 아니었어요. 그저 저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마지막 남은 먹잇감일 뿐이었죠. 절망이 목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던가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내쉴 한숨도 남아있지 않게 되자 이상하게도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불씨가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 구석에 수십 년간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향해 걸어갔어요. 자식들은 그 안에 그저 낡은 옷가지나 들어있으려니 했겠지만 그 상자 안에는 내 진짜 인생이 잠들어 있었어요. 묵직한 뚜껑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내 지난 세월의 기록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맨 위에는 빛이 바랜 장미원 벼와윤이라고 쓰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죠. 그 밑으로는 서울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들과 맺은 독점 공급 계약서들, 그리고 수십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주식 계좌와 부동산 등기 서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지난 20년간 세상은 나를 그저 북촌의 낡은 한옥에서 장이나 담그는 평범한 박순이 할머니로 알고 있었지만 내 진짜 이름은 대한민국 최고급 전통장 브랜드를 이끄는 숨겨진 장인 장미원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민준이를 홀로 키워야 했던 그 막막한 시절로부터 시작됐어요.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장 담그기가 내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나는 단순히 장을 만들어 파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장맛은 곧 시간의 맛이라는 철학으로 최고의 콩과 천일염만을 고집하며 수년을 묵힌 명품장을 만들어냈죠. 그렇게 장미원은 아는 사람만 아는 최고급 식자재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나는 그렇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 학비 대고 남은 돈은 20년 전부터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꾸준히 묻어두었고 땅값이 오르기 전 강남에 작은 상가도 하나 사두었죠. 그 지혜와 인내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사두었던 그 강남의 상가 건물에서 지금 내 며느리 하윤이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미된 마음으로 아들 사업에 보탬이 될까 싶어 임대료 한 푼 받지 않고 내어준 공간이었어요. 그 선의가 지금 나를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상자 속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며 나는 잊고 있던 내 힘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내게는 돈이 있었고 사회적 명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낼 지혜가 있었죠. 하지만 혼자서는 싸울 수 없었어요. 내게는 나를 믿어주고 저들의 위선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나는 먼지 쌓인 옛날 수첩을 꺼내들었어요. 한참을 넘기다 김지훈이라는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죠. 지훈이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똑똑하고 예의 발랐던 학생이었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가 안쓰러워 내가 남몰래 학비를 대주곤 했죠. 그 아이가 고맙다며 명절마다 찾아와 큰절을 올릴 때 나는 그저 네가 잘 되는 게 나를 갚는 거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 아이가 몇 년 전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지금은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주 늠름하고 믿음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지훈이니? 나다. 북촌의 박순이.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훈이의 목소리가 반가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나는 그 따뜻한 한마디에 그만 울컥했지만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지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류들 절대 도장 찍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주소로 사진부터 찍어서 보내주세요. 나는 하윤이가 비웃던 스마트폰을 들어 그 아이가 나를 속이려 했던 증여계약서를 선명하게 찍어 지훈이에게 전송했어요. 화상통화로 마주한 지훈이의 얼굴은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더 이상 기술에 무지하고 소외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새로운 세상의 무기를 내 손에 쥐었어요. 지훈이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속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예리한 전략가의 마음이 들어섰죠.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며칠 뒤 빨갛게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를 발견했죠. 하윤이의 레스토랑 5주년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어미로서 아들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싶어 표시해둔 날이었는데 내 입가에 아주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바로 저 날이다. 너희들이 가장 빛나는 그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게 해주마.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체면이라는 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내주마. 내 표정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사냥을 앞둔 사냥꾼의 예리함이 서려 있었어요. 결전의 날,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옷을 차려입었어요. 며느리가 촌스럽다며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하지만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단아한 비취색 한복이었죠. 변호사 지훈이가 보내준 차를 타고 롯데호텔로 향하는 내내 나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마저 느껴졌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나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거든요. 호텔 연회장 앞은 이미 수많은 화환과 고급 차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에메랄드룸 많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내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하윤이는 그 중심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윤이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민준이는 그런 아내의 옆에 서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성공한 젊은 사업가 부부. 누가 봐도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그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 그들의 허영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무대를 나는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발신인은 내 아들 민준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곧이어 문자가 왔더군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도장 찍는 거 잊지 마세요. 그 12글자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 너희에게 나는 그저 내일 아침에 처리해야 할 서류일 뿐이었지.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함께 와준 지훈이와 프라임푸드의 최 회장님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죠. 호텔 직원이 연회장의 거대한 문을 열자 시끄럽던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어요. 우리의 등장은 그 화려한 파티에 던져진 차가운 돌멩이와도 같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어요. 사람들은 웬 늙은이가 이런 자리에 나타났나 하는 의아한 표정이었죠. 하윤이와 민준이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굳어 있었어요. 하윤이는 이게 무슨 망신이냐는 듯 나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쏘아붙였죠. 하지만 그 모든 시선과 표정은 다음 순간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거물인 최 회장님이 하윤이와 민준이를 그대로 지나쳐 내 앞으로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기 때문이에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최 회장님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순희 명의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장미원의 신제품 독점 계약건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장미원.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하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레스토랑에 단 한 병이라도 들여놓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며 노래를 부르던 바로 그 전설의 장. 자신이 매일같이 촌스럽다고 경멸하고 냄새난다고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바로 그 장미원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하윤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죠. 사람들이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내 옆에 서 있던 지훈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하윤이와 민준이가 서 있던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 두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아주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하지만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죠. 첫 번째 서류는 이 레스토랑이 입주한 강남구 청담동 상가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 최고장입니다. 건물주 박순희님께서는 임대료 미납 및 계약 위반을 사유로 30일 내에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비워주실 것을 통보하셨습니다. 건물주 박순희. 하윤이는 그 말을 듣고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공의 기반이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겠죠. 하지만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두 번째 서류를 테이블 앞으로 밀며 말을 이었어요. 두 번째 서류는 박민준, 이하윤 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장입니다. 과거 박순희님께서 지원하신 창업 자금 및 생활비 총 5억 원을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완벽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고, 하윤이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그들이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하객들은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내 아들 내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하객들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들의 몰락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어요. 아마 내일 아침이면 강남 레스토랑 갑질 모자의 최후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겠죠. 그때 최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저희 프라임푸드는 박순희 명인님과 같은 분의 장인 정신을 존중합니다. 이에 저희는 장미원과 함께 명인님의 철학을 잇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최 회장님의 선언은 내 개인적인 복수를 우리 전통의 가치를 되살리는 사회적인 승리로 만들어 주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무너져 내린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나는 내 인생을 되찾은 사람의 당당한 걸음으로 그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 찼던 연회장을 걸어 나왔어요. 등 뒤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는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내 한옥집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평화와는 조금 다른 아주 단단하고 깊은 고요함이었죠. 통쾌한 승리 뒤에 찾아온 것은 의외로 텅 빈 공허함이었어요. 평생을 미워하고 원망할 대상이 사라지고 나니 내 마음이 길을 잃은 기분이었달까요. 나는 내 돈으로 최고의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았고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하지만 텅 비어버린 아들 내외의 방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세상은 온통 내 아들 내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인터넷 뉴스에는 연일 폐류나 재벌 2세의 몰락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집과 레스토랑을 모두 잃고 빚더미에 앉은 아이들은 그야말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나는 일부러 그 아이들의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어요. 대문 밖에서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죠. 조용히 대문을 열었을 때 내 눈앞에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민준이와 하윤이가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생쥐꼴로 값비싼 옷 대신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토록 도도하고 꼿꼿하던 하윤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내 아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내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내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소리내어 울기만 했죠. 그 눈물은 예전의 거짓된 눈물과는 달랐어요.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져 본 후에야 흘리는 진심이 담긴 후회의 눈물이었죠. 한참을 울던 민준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옆에서 하윤이도 흐느끼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어요. 나는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라는 말은 너무 쉽고 가벼웠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에 비하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마당의 장독들을 가리켰어요. 비를 맞아 더욱 검고 묵직하게 빛나는 항아리들을, 그리고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희들의 유일한 기회는 저기 있다. 아이들은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말을 이었죠. 내일부터 여기서 일해라. 저 항아리들을 닫고 콩을 고르고 메주를 쑤는 것부터 다시 배워. 다른 인부들과 똑같이 최저시급으로 쳐주마. 너희들이 내게 진 빚 5억 원을 모두 갚고 내 마음에 드는 장을 내들 손으로 직접 만들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잘못을 자신의 땀으로 씻어낼 수 있는,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한편 내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프라임푸드 최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나는 장미원 문화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한옥 마당은 새로운 배움의 터가 되었죠. 나는 지역 주민들과 전통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전통 장담극이 교실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콩을 삶고 메주를 빚으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게 큰 기쁨이었죠. 나는 더 이상 외롭고 고립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내 지혜를 나누고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이 공동체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어요. 구준일의 손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민준이와 하윤이는 묵묵히 내 마당에서 일을 했어요.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죠. 특히 하윤이는 자신의 지난 마케팅 경험을 살려 장미원 할머니의 장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어요. 나는 처음엔 웬 주책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아이의 설득에 못 이기는 척 허락했죠. 하윤이는 밤늦게까지 영상을 편집하며 자신의 재능을 처음으로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늦가을 햇살 좋은 오후였어요. 나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서투른 솜씨로 메주를 빚고 있는 민준이와 하윤이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렇게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주 희미하게나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우리가 다시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는 아주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좋은 장이 읽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듯 좋은 관계 또한 그런 것이겠죠. 나는 그저 묵묵히 내 마당의 저 장독들처럼 그들을 지켜보며 기다려줄 생각이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겉모습의 화려함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땀으로 쌓아 올린 가치는 결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진정한 용서는 복수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죠.